네, 인제대학교 보건대원의 이기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시는 우리 이정숙 시장님 비롯한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을 때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두 이제 밝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정책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든지 또는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들, 특히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이 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체로 이해 관계자들이 있고 또 이해 직역단체들이 있고 일반 국민 대다수익이 있고 어떤 경우에 서로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어떤 이슈는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게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또는 뭐 누가 반대든지 말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면 제가 담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약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이 고령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출산 아이들을 적게 낳고 또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15%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한 2060년쯤 되면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거의 한 40% 정도의 인구가 고령 인구가 될 거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 사회가 그렇게 돼서 정말 운영이 될 건지 지금 현재로서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되면 한 사람 벌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아까 세대 간 갈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 경제 성장이 지금까지는 한국이 그야말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서 후진국에서 이제 거의 선진국 문턱 또는 뭐 선진국을 이미 넘어섰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보편소득이니 또는 무슨 재난준비금, 재난지원금이니 해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경제 사정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령 이게 과연 지금 당장은 가능할 수 있어도 앞으로 5년 뒤 10년 에 가능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미래 세대를 저당을 잡아가지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저당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흥청망청하고 끝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근본적인 자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고,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화돼서 의료 수요는 폭증하는데 소득은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뭐 경제적으로 이 경제 성장이 이제 정치될 거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의료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의 원인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소득 수준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수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것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른 어떤 부분의 지출, 사회적 지출에 비해서도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거 최근 6년간 데이터를 봐도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지금 오른쪽에 이제 연한 색깔은 이제 가장 최신인 2020년 자료고요.
그 앞에까지는 그 전에 5년간인데 그 전에 5년간을 따져보면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로 선진 국가들 클럽이죠. OECD 가입 국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의료비 증가율이 높았다는 거고요. 이걸 10년으로 돌이켜 봐도 제일 오른쪽에 이 가장 그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들 중에서도 의료비 증가가 가장 급속하게 늘어난 나라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GDP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최신의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냐면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8.4%. 대한민국이 지금 GDP 대비 8.4%.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100원을 벌어가지고 8.4원을 의료비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 대입해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그죠? 84만 원을, 그렇죠. 83만 원을 의료비 쓴다는 뜻입니다. 8.4%니까. 그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면 일정 부분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럼 더 좋을 거냐? 더 많이 쓰면 결국 다른 데 쓸 돈을 그 의료에 쓰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료비는. 그래서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의 한 GDP 대비해서 한 10%부터 한 12%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미국이 유일하게 한 17%까지 가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부터 해서 그다음에 산업 구조 자체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로 우리 건강보장 시스템 자체도 독일이나 이런 유럽 스타일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 선진국들하고 거의 우리도 한 10% 내지 12%까지 가는 건 아마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이건 국가 경제에 또 사회 문화적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거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왜 그 가난한 집안이 의료비 많이 쓰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랑 유사합니다. 국가도 너무 의료비를 많이 쓰면 그 국가 자체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어느 정도로 묶어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서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 의료비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건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건강 보장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 보장 시스템을 혁신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가치로 삼아야 하느냐?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서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4가지입니다. 보통 3가지였다가 최근에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가지고 4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이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을 상대적으로 덜 투입하고도 우리가 국민 건강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퀄리티 부분요. 그 다음 억세스는 형평성하고 이제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 계층이나 또는 소외계층이 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주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부가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정부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오만이죠. 결국은 국민들의 바람은 사실 시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정부가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그 국민들의 선택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보건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하고 경제 성장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여러 학자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제 기관들이 이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보건 시스템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의료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의료비 쓰는 걸 이게 경제 성장에 이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건 시스템을 우리가 혁신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경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 시스템을 딱 띄워놓고 이 진공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경제 시스템이나 다른 사회 보장 시스템 또는 뭐 사회 시스템하고도 연계돼 있다는 사고 방식, 그런 사고 방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민 건강을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보건 시스템은 전체 GDP의 거의 10% 가까이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하고 선순환을 이루고 특히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보건 부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국가 사회적으로 이 의료비 쓰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헬스 시스템,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는데 국가 보건 체계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우선순위.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과제 이렇게 열거하면 뭐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 10가지 정도 뽑으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 고심 끝에 제가 선정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제가 그 다음 정부에서 했으면 하는 과제가 특히 이제 이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해서 이 홈헬스케어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홈헬스케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의료 공급은요, 이 지역사회 주민이나 또는 국민이나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에 자기 발로 가지 않는 이상 서비스 해준 체계가 없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게 오히려 의료진이 오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해요. 그걸 홈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과 자꾸 또 혼종되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영어 그대로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로 의사 서비스, 한국에 있는 뭐 가정 방문이라든지 무슨 가정 간호라든지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의사 서비스는 쏙 빠지고 그냥 주변 서비스만 하도록 그것도 아주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의사를 비롯해서 기타 의료 전문직들이 다 한꺼번에 팀으로서 이제 집에 있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고령화와 관련해서 가장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들을 시설에 가능한 늦게 가시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이제 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정에 계시려고 하면 가정에 계실 때 뭐 서포트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 핵심 중에서도 하나는 사실 건강 서비스죠. 아프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필요하고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나 유지하는 거, 증진하는 거 이런 서비스를 환자의 가정에 가서 노인의 가정에 가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세계 선진국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 뭐 그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왜 안 되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지역단체가 뭐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은 느끼면서도 뭔가 이 제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 내일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때 됐다는 거예요. 고령화 충분히 신청이 됐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의료법만 고치면 됩니다. 의료법 고치고 뭐
공공의료단체든 기관이든 또 민간기관이든 간에 관심 있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하라고 하면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국민들이 이미 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널싱홈 관련 얘기입니다. 제가 노인간호홈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는데, 널싱홈 문제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지금 노인 의료 체계를 가만히 보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아프시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요양시설에 갑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고요. 요양시설은 요양보험에서 급여를 해요. 근데 노인들이 골탕 먹는 건 뭐냐면, 노인들이 이 이 거동이 불편하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되는데,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질환들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럼 급성질환 같으면 병원에서 빨리 치료해서 요양시설에 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만성질환 때문에 계속 앓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요. 요양시설에 가시더라도. 그런데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요양병원은 정주 개념이 약합니다. 정주 개념이 약하다는 뜻은 멀쩡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오히려 병 걸릴 정도로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시면. 요양시설은 그나마 액티비티도 하고 뭐 재활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나아요. 그런 게. 근데 이거 두 개를 완스톱으로 하는 서비스 없냐 이거예요. 대부분 없습니다. 법상 없어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진국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완스톱으로 노인들이 노인 중심으로, 그게 뭐 근데 의사가 반대하든 뭐 사회복지사가 반대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스템 같으면요, 당연히 정부가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반대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도입하자고 하면 직역 간의 이해 갈등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 헬스케어 시스템, 특히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딩 시스템이라는데, 이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간단해요. 1960년대 이 의원병원, 종합병원 체계가 갖춰진 이후에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게 최근에 생겨났는데, 이것도 기능이 불분명하고 다른 병원들 또는 요양시설 겹치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공급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입니다. 1960년대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그 니드 자체가 엄청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1960년대 시스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진국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요. 왜 다양한 게 필요하냐?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요구에는 다양한 공급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말 그대로 니드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요구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 분야의 그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 경제 성장하고도 경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입니다. 고용하는 문제. 이 보건부문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비용이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12% 갈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12% 가면 그건 재앙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틀어 막아야 됩니다. 뒤에 그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의료비 늘어나는 만큼 고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의료비 늘어나는 만큼 보건 분야에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요, 물론 기존의 보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뭐 1인당 나눠서 소득이 많아지니까 좋겠지만, 국민들은 돈을 쓰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게 그나마 폐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 그럼 보건 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요, 의사를 늘리는 겁니다. 의사. 이거는 작년에 그 정부에서도 이걸 발표했다가 뭐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의사라고 하는 직역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거 맞서서 어떤 정책 발표했다가 막 지난해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고양이 목에 방울 들기인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게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정책 같으면 누가 반대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물론 무리하게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 또는 뭐 사회적 대화 이런 걸 통해서라도 분명히 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다음 신규 직종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의사, 간호사 이런 식으로 직역이 간단하면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될 일도 엄청 범위가 넓고요. 간호사 마찬가지 범위가 넓은데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은 이 직역이 넘은 걸 쪼갭니다. 왜냐하면 가령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8년제 의과대학 전문대학을 나와서 뭐 인터넷 하면 16년 뭐 이렇게 14년부터 16년 이렇게 오래 공부하거든요. 그런 거 오래 공부한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그런 일들은 사실 다른 인력들이 그걸 맡아서 해주면 의사 인력은 보다 복잡하고 보다 더 그러니까 비용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협업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의사, 간호사란 직종 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존재해요. 이것도 물론 다양한 요구를 가진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의사가 그런 걸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도 미분화되어 있어요. 아까 의료 공급자 체계도 미분화되어 있듯이 의료 인력, 보건 인력도 미분화되어 있어서 이걸 분화시켜서 그야말로 이 산업혁명 초기에 얘기한 그 노동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노동 분업.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PA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할 때 나오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수술실에 원래는 수술을 하는 데 있어 의료행위는 다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사 일을 대신해요. 그걸 PA라고 합니다. 의사가 아닌데 의사 일을 해요. 그 불법입니다.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이에요, 원래. 그런데 국회 증언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의료가, 이 보건의료가 대한민국에서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해를 아예 없애서 의사들이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워낙 부족해서 수술실에 피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의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수술실에 안 돌아간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럼 의사 늘려야죠, 사실은. 근데 의사 늘리는 것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의사 일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은 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라리 그 PA라는 분들을 조금 더 교육시키고 그래서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를 쓸데없이 많이 안 늘리고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여유 있게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옳죠. 그래서 PA를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PA는 주로 간호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거 합법화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대폭 늘려서 그 PA 없이는 수술을 못한다 이런 얘기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거냐?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강화하는 거,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 무진애를 썼습니다. 저는 보장성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유럽 선진국들 대체로 보면 거의 전체 진료비 한 80% 정도를 공공 자금으로 해결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한국은요, 지금 65%, 70%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를 했어도.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저희 그 의료비를 충당하는 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 의료비를 조달하는 게 훨씬 더 형평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장성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장성 강화하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급여가 관리 안 된다는 겁니다. 보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성이 올라가고요. 급여하지 않는 항목, 그건 개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비급여가. 그 다음에 이 풍선효과라고 해서 급여 수가를 자꾸 막으면요, 이 비급여가 더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비급여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필수적이 않은 서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좀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건강보험 그 대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비급여를 합쳐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한 5분 내로 끝내. 네, 알겠습니다. 가다가 빨리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급여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병수당 도입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병수당을 갖고 있어요. 원래 건강보험법에도 우리 상병수당을 원래 예정을 하고 법에는 상병수당을 급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이 뭐냐면 아팠을 때 그 현금으로 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만 없어요.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는데요. 지금처럼 무슨 재난지원비를 무슨 100조를 쓴다, 50조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 해봐야 1년에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면 해결됩니다. 이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히 취약계층이 소득 상실 때문에 가난해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상병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수지불제도 개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사나 그 병원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게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료비가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이 가난한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 신뢰관계도 깨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의료비를 억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이 보수지불제도의 그 근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요 거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이 도표로 보여드리는데 시간상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은 어렵고 아무튼 우리가 이 의사나 병원들이 그럼 나빠서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제도가 나쁘면 사람들의 행동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급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갖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걸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또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 의료비가 10%, 20% 이런 식으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의료비 막기 위해서는 의료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지불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재원 조달하는 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지금 최근에 부가체계를 이제 소득 중심으로 하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앞으로 계속 점점 소득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 재원을 다변화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IC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료 기술 자체가 이제 비대면 또는 원격 뭐 e헬스라고도 하고 뭐 디지털 헬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핵심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용한 거는 이제 건강보험 DB에 가면 있겠지만 기타 이제 그 비급여로 진료한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이 뭐 심장 맥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수치는요 각각 여러분이 간 병원 안에서만 있지 그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요구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 개인들의 이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해서 PHR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모으고 이걸 블록체인 같은 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보안을 극도로 강화시키고 그다음 이 강화된 이 정보를 여러분의 진료나 또는 건강 증진이나 예방, 건강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걸 EU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유럽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팅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은요, 사실 ICT에서 가장 빠른 국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거의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격 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원격 의료에서 영리화하고 관계 있다고 반대하고 도대체 한 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영리화되면 우리가 되면 정부가 해라. 또는 보건소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분 내로 좀 끝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오헬스 산업 이거 진행하자. 특히 코로나 사태 우리가 절망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했다고 하는데 의과학기술 발전하고 대한민국 모든 인재가 다 의료 쪽에 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하나 못 만드는 거 다른 거는 발전하는데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금 그전 정부 계속 보면 이 헬스 인더스트리나 또는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봉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끝나요. 이걸 좀 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아까도 복지도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보고